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테크닉 네빌링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 해설서인데요. 리그파라는 저자가 썼습니다. 이 책은 33개의 계단이라는 출판사에서 2014년 9월에 출간을 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네빌 고다드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1905년 2월에 서인도 제도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드라마를 공부하기 위해서 17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시절 댄서로서 많은 무대에서 활동을 했지만 형이 상학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에는 낭비벽이 심했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네빌 고다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어 공연하던 중에 친구가 소개해준 마음의 힘을 다룬 책을 읽고 나서 형이 상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압둘라라는 이름의 에티오피아 출신 랍비에게서 성경에 감춰진 마음에 관한 상징, 또 히브리어의 비의적 상징, 까발라 등을 배우면서 상상력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빌은 압둘라에게 배운 7년 동안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을 걷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네빌의 강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현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까지 다양했는데요. 1972년에 육신을 버리고 영혼의 세계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많은 강연과 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압둘라의 또 다른 제자이자 위대한 강연자인 조셉 머피는 네빌 고다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네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로 기억할 것이다. 네, 저자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본문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잘 통제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커다란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네빌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들 가운데 다수는 실패하고 단지 소수의 경험만이 성공을 합니다.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중반까지 서양에서 상상의 법칙이 황금기를 맞습니다. 이 흐름을 신사상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심에 네빌 고다드가 있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의 저서에서 상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상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의식은 상상과 어떤 관계에 있고 우리의 물질 세계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원인과 결과의 자연 법칙을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하기 전에 잠과 비슷한 상태를 사용하라고 말하는데요.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더글라스 포셋의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연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원시인처럼 마음과 현실의 연결고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상상을 통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상은 주어지는 대로 기쁜 상황이 주어질 때는 기쁘게, 격한 상황이 주어질 때는 격한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마음에 관한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둘라는 자신을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모르는 법칙을 알고 연습을 통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두 개가 모두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의식의 밖으로 나타난 활동인 현재의식만을 나의 것으로 판단해온 오랜 습관 때문에 현재의식 저 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재의식을 빠르고 두드러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식은 이성과 감각이라는 도구를 통해 외부 세상을 인식합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는 다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인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과 이성에 매여서 외부 현실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변화가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잠드는 시간이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잠자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의식을 통제할 수 없고 또 잠자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기억조차 하기 힘들고 기억되는 것마저도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변화가 현재의식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가장 좋은 것은 최면입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둔화되었을 때 새로운 암시를 준다면 잠재의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 눈에 띄지는 않아서 그 잠재의식의 활동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잠재의식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식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성을 통해 외부 세상의 정보를 잠재의식에게 전달합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인식합니다. 다름 아닌 지금 보이는 세상 그대로죠. 즉 현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객관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객관의 세상에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고 어떤 모습인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현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반드시 오감과 이성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발견이죠.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잠재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지속적인 암시, 또 일정한 경험이 축적돼서 이루어집니다. 건설 현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공포심을 잘 느끼지 못한 채 마치 평평한 땅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잠재의식이 높은 곳을 위험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잠재의식의 변화는 더디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 번 굳어진 잠재의식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공통된 본성은 발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돛담배에 비유한다면 잠재의식은 거대한 바람일 겁니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데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네빌 고다드는 상상과 의지가 싸운다면 상상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상을 네빌 고다드식으로 표현하자면 잠재의식을 뜻합니다. 즉 잠재의식이 자연스럽게 현재의식에게 보내주는 생각을 상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잠재의식이라는 강풍에 맞서서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번 결심은 하지만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네빌 고다드는 의지를 통해서 잠재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잠시 막고 있는 것을 일시적 변화, 거짓된 변화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재의식이 변화된 것을 지속적인 변화, 진실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변하려면 잠재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애써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간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진정 그 모습으로 변해서 아무런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현돼야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순풍을 탄다면 방향만 조금씩 잡는 걸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사실로 확고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인식이 변화를 통해 그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진리를 얻는다고 그 진리를 바깥에서 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비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세상 만물은 내부에서 외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현실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 태도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게 할 겁니다. 우리는 명상이나 최면을 통해서 이성과 감각을 의도적으로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적인 방법 말고도 자연스럽게 이성과 감각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잠이지요. 잠은 그 어떤 테크닉적인 방법보다도 이성과 감각을 이완시켜서 잠재의식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초월적인 해답이나 통찰력을 얻게 되는 이유는 현재 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이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식을 작은 지성이라고 하고 잠재 의식을 무한한 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상이라는 굉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상상이 없다면 삶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현실이란 굴레에만 묶일 겁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전쟁과 분열과 실업이라는 위협에 직면한 채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을 힘든 것으로 계속 본다면 우리의 그 시선이 그것들을 더더욱 거인으로 만들 겁니다. 잠재의식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잠재의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저 외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잠재의식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잠재의식 안에는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관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나에 대한 관념이죠. 즉 나는 나를 진심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이 모든 관념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혀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묘사해보지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일 뿐이죠. 우리의 깊은 내면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네빌링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현재 의식의 위장이 있기 전에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으로는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잠재의식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하죠.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지금도 어떤 관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관념은 자아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 나의 자연스러운 생각,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살펴서 내 잠재의식의 모습,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반응, 인위적인 생각, 인위적인 행동은 모두 제외시킨 채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또 자연스러운 행동만으로 내 자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에서 그의 진심을 읽곤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외부로 표현하는 말과 행동 안에 숨겨진 자연스러운 미세한 반응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에 녹아있는 나의 진심,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끌어당긴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잠재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내 문제가 아닌 태생적으로 혹은 병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결핍 역시도 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돼서 혹은 세상이 불평등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하지만 자아 관찰을 해봤을 때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진심으로 동의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 관찰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 이하라는 것을 인정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불평할 곳이 외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진심으로 깨달을 때 잠재의식을 바꿀 마음이 진심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자아 관찰을 했을 때 얻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잠재의식에 보다 더 친숙해져서 잠재의식의 변화나 모습에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변화되었는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예전보다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이론에 따르면 변화에는 3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 관찰을 통해 자신의 현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치로 가기 위해 지금 현 위치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친절하고 자애롭고 관대하며 아량 있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조금 더 친절하거나 자애롭지도, 또 관대하거나 아량 있지도, 비난하지 않거나 고귀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아가 우리가 뭔가를 바꾸기 시작하기 전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때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반드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자아를 발견했다면 이제 나의 실제 모습 대신에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 행해지는 내 모든 반응들을 그 목표와 관련지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후에 일상에서 우리의 반응을 그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들의 반응은 우리가 활동하는 의식의 상태를 말해줄 겁니다. 바로 이게 3번째 기본, 분리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분리를 연습하는 목적은 삶에 대한 우리의 현재 반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가 목적한 것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모든 분쟁과 사건들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해봐야만 합니다. 현재 반응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자신의 목적과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현재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1905년에 바베이도스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서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 17살 되던 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스승 압둘라를 만나서 7년간 이 상상의 법칙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압둘라로부터 상상력을 통제하는 이론적인 방법의 기초로서 카발라, 히브리어, 성경의 비의적 의미 등을 배웠고 동시에 실제로 상상력을 통제하는 수련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전역을 거쳐서 이 상상의 기법에 대해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기존의 상상의 기법이나 이론과는 달리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던 이 기법을 이미징이라는 말 대신에 네빌링이라고 불렀고요. 때로는 현실화시킨다는 realize라는 표현 대신에 nebulize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이 네빌링 혹은 nebulize입니다. 네빌링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법은 아닙니다.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미래일기라든지 비전보드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나 수행의 여러 가지 방편들 역시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가가 중요할 뿐이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빌링을 살펴볼 텐데요.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을 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된 행동이어야 하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후에 구상했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마음속으로 느껴서 소망이 성취됐다는 감각만이 마음을 지배하게 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만한 상상일까요?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서 승진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인 거죠. 승진한 것은 그저 허구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식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은 침대 위에 누워서 공상을 하고 있는 납니다. 자,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조금 더 변하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상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은 그저 생각이나 허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경험과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빌링에서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상상은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생각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었다는 느낌 때문에 이전보다 욕망이 줄고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행됐던 상상에 푹 빠지게 되면 어느새 상상의 주체인 침대 위에 나는 잊어버리게 되고 상상의 대상이었던 소망이 이루어진 나만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서 상상 속에 빠져있던 나를 깨우게 되면 여기가 어디지? 라고 어리둥절할 정도로 자신이 침대에 있었다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빌링에서 요구하는 상상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시작할 때면 항상 전쟁이 벌어지죠. 하나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상상 속에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각과 이성이 말하고 있는 현재의식에 납니다. 네빌 고다드는 잠과 비슷한 상태를 이용해서 잠재의식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라는 것은 실제 졸음이 오는 시점을 말합니다. 잠들기 직전 멍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최면 상태와 비슷하고 명상에 숙달된 사람이 드는 명상 상태와도 비슷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런 상상을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면의 상상이 자연스러워질 때, 즉 억지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때, 그때가 현실과 같은 상상을 하고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가난한 거지? 라고 느끼면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의 상태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 상태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나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쓸 때는 아직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애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현실과 같은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그걸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인식 과정은 조금 유별나기도 합니다. 1인칭 현재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잠재의식을 I am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건강해지고 말 테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잠재의식은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 안에서 미래에 대한 결심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건강하지 못하다 라는 사실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는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만이 각인이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는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만 각인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상상의 작업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상태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잠재의식이 이렇게 1인칭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는 속성 때문에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소망을 잠재의식은 나는 현재 건강하지 않아 라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조금도 먼 미래의 주장이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식에 매여 있는 마음은 그 주장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렇게 미래의 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얻었다는 평온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노력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 즉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서 살펴야 할 법칙이죠.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욕망이 사라지는데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상상을 하면서도 욕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1인칭 현재형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과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상상의 법칙의 핵심인데요. 우선 네빌 고다드의 책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에 나오는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기점으로 극장을 묘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은 채로 아니면 2층 좌석에서 앉은 상태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하고 있는 제가 보일 겁니다. 저기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정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제 몸은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네빌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서,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계속해서 내가 목적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너는 지금 건강하지 못해, 그리고 너는 지금 부유하지 못해 라는 한계를 각인시킵니다. 이런 결핍을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현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상상을 잘 했다면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마음이 원하는 욕망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다가 그 달리기를 멈추고 편히 쉬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장면이나 혹은 무언가를 얻는 장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영노력의 법칙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고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의 상태에서 충족의 상태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잠재의식은 그저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상상은 계속해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처럼 누군가와 화해하는 상상 역시도 결핍을 내 안에서 각인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버는 상상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야 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죠. 지금 현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가고자 한다면 무조건 영노력의 법칙에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현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벗어나려는 것은 지금 속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심지어 얻는 장면도 아니고 그것이 이미 얻어져 있다는 전제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미 부자가 된 거죠. 이미 관계가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결핍을 인식하고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거부하려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더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그러다 어느새 내 머릿속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도 영노력의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결핍의 정도가 크고 현재도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결핍에서 해방되는 데에는 숙련된 솜씨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상상력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결핍된 부위를 더 크게 확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그 두드러진 문제가 아닌 다른 소망에 집중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결핍을 우회적으로 잊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악에 저항하기보다는 선에 집중하라는 것은 마음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원망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게 되죠. 반대로 원하는 바를 계획 세우고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원망의 대상이 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원망하던 대상이 떠올랐을 때도 예전처럼 그렇게 밉지가 않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회복력이 좋을 때는 잠잘 때라고 하죠. 어떤 치료법이 됐든 어떤 용한 약이 됐든 잠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에 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픈 부위에 온갖 신경이 쓰이지만 잠이 들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부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로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친 문제가 크게 느껴진다면 차라리 신경을 끄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결핍과 불안감이 생깁니다. 잔잔한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잔잔한 호수 위에 물결이 일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나는 이미 그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모습을 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욕망이 불러온 결핍과 불안감에서 해방됩니다. 동시에 예전에는 그게 갖고 싶어서 혹은 되고 싶어서 그것이 매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말끔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바랬었던가 하고 기억도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믿음을 나타내는 상태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있는 것만큼 믿음이 있다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욕망은 사라지고 언제 어떻게를 묻는 질문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는 난 믿는다, 난 믿는다, 난 믿는다고 라고 쉴 새 없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욕망이 죽어서 고요하게 된 상태, 성서적으로 말하면 안식입니다. 안식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나 심지어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잠재의식이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이 상상의 법칙을 사용해서 뭔가를 성취한 대부분의 경험들은 이렇게 잊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기대를 갖고 있을 때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안식을 거친 후, 다시 말해서 잊고 있을 때 현실이 됩니다. 상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면 작은 것들은 잘 이루어지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소망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무게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무게로 본다면 10,000원이나 1억이나 그저 상상의 대상일 뿐이어서 무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주관적인 무게는 서로 다르죠. 우리가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심하고 불안한 태도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라고 묻는 우리의 불안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으로 물리치고 신경을 꺼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망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익어 떨어지게 됩니다. 살면서 소망에 대해서 자주 떠올리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소망을 자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소망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라는 미래를 물을 필요가 없고 또 이미 가졌기 때문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언제 어떻게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소망의 거리 역시 소망의 무게처럼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망과 현재 나의 위치의 객관적인 시선을 그대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위치는 잠재의식 안의 위치죠. 대부분은 현실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위치가 잠재의식 안의 위치와 같지만 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과 나와의 거리를 객관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좁힐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믿음은 아예 소망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크게 나누면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대한 이야기, 또 자아관찰에 대한 이야기, 내빌링에 대한 이야기, 영노력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섞긴 했지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상상의 법칙에 대한 오호의 첫 시작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런 무지는 상상의 법칙을 어떤 원리도 없는 미신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의 오해는 현재 나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즉,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이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을 제거하기 위해 자아 관찰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를 변화시키는 방법인 내빌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무엇이 이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상이고 또 무엇이 잠과 비슷한 상태고 또 무엇이 현실과 같은 상상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단순히 각각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자아를 변화시킨다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내빌링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법칙을 실제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의 결과를 내는 영노력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상상의 법칙을 알고서도 무용지물이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노력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의 법칙의 목적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쉴 새 없이 하는 것이 아닌 고요한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마치 소망을 포기한 사람, 또 소망을 잊은 사람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정리 부분을 끝으로 내빌링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리 뒷부분에는 앞서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못다한 이야기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중간중간에 좀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한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직접 읽으시면 책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서 두고 음미하면서 읽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낭독 산책에서는 33개의 계단 출판사에서 출간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테크닉 내빌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